저는 에이미입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앤디는 장남이지만 그는 자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위에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딸이 1살, A 2살 조금 넘었을 때 시댁의 가족 방문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앤디와 나는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다리에 장애가 생겨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고 우리는 그녀와 함께 살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고 결국 집안일과 집안일을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연금 전액을 개인비로 지출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사로부터 재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부상도 그리 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사로부터 들었다. 교활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앤디는 에이미가 엄마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점점 그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TV 쇼핑에서 나온 음식은 돈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뻔뻔하게 앤디와 나에게 더 달라고 합니다. 앤디와 나 둘 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딸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느 평일 그의 여동생 줄리가 방문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며 내 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와 줄리가 저를 눈치채지 못한 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이를 보호하다가 정말 다쳤나요? 당신은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나요? 손자를 정말 좋아하시나요? 물론 제가 넘어진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이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두 사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편리해졌어. 똑똑한 엄마야. 난 겁이 났어. 비열해. 다 거짓말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 그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하지 않은 게 후회됐어. 앤디에게 들은 내용을 바로 문자로 보냈어. 앤디가 답장을 했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런 식으로 개조 계획을 취소하고 그가 내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사할 시간을 찾자 문자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앤디와 나는 대대적인 개축이나 새 집을 짓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댁이 가볍게 말하면 맨션이 아니라 오히려 LDK 가족집의 매우 평범한 집이었고 현재 시어머니가 사용하는 안방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하시던 서재가 있습니다. 이전에 앤디와 그의 여동생이 사용했던 2개의 어린이 방도 있습니다. 우리는 앤디의 방에 침대를 배치하고 3사람의 캐비닛과 소지품을 보관했습니다. 우리 에이미, 난 당신을 믿고 있어요. 주변에 더 많은 가족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신나고 행복하게 들리네요. 잠깐만요. 그녀는 이 집으로 다시 이사할 거예요. 물론 그녀는 가족이 불쌍해요. 그녀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어요. 아니,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쓸 방이 스터디 룸이 될 건가요? 에이미, 너희들은 줄리 방을 사용해왔지. 그렇지, 나는 줄리 방을 돌려받고 싶어하고 줄리도 아빠 서재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줄리도 옷이 너무 많아서 방 한 군데는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 방이 4개밖에 없는 집에서 나는 어이가 없었는데 앤디와 나는 이미 제한된 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줄리는 혼자 방 2개를 쓰려고 한다. 그녀는 자기 아들과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더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보다는 현금소처럼 화가 났지만 이것이 우리가 떠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줄리와 앤디를 포함하여 모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이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줄리가 저를 퓨리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직후 저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의논해야 하는데 왜 의논해야 하냐?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 너희들은 방 하나면 충분해. 엄마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 말투가 너무 답답해서 날카롭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어. 왜냐면 우리 셋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함께 살 예정이라면
그것에 대해 우리와 논의할 사람은 당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줄리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에임이 엄마에게 어떻게 감히 그냥 한 번만 말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내 신고 문자를 보고 앤디가 전화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어. 에임이 줄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줄리인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볼게. 알았어. 생각났어. 터프한 성격의 줄리가 속임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 2시간 후에 남편을 쫓아낼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앤디는 줄리가 범인이라고 의심한 것처럼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웠고 집안일이나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은 주부였습니다. 결국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앤디는 줄리의 전남편에게 계속해서 사과했고 자신 역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고 돈도 한 푼도 없는 것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것을 앤디에게 의지하려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앤디와 나는 상황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고 그날 밤 줄리가 와서 우리 4명은 앤디의 어머니와 나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앤디는 줄리 당신이 이혼한다고 들었습니다. 줄리야 당연히 같이 살면 빨래 준비도 하고 생활비도 반은 내가 줘야지. 그리고 우리 딸은 내가 돌봐야 하니까 엄마는 다 돌보고 내 엄마도 다 돌봐야 할 거야. 부모는 아이의 도리.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분노가 터졌다. 무슨 소리야. 줄리에게 집안일을 시키려는 거야. 넌 전업주부 맞지? 그렇지. 에이미는 전업주의는 기생충 같으니 돈도 안 벌고 돈 낭비만 하는 건 가족끼리 서로 섬기는 게 당연하잖아. 줄리 너는 결혼하고부터 전업주부였지. 그렇지. 그 말은 부메랑이네. 너한테는 난 다르다는 걸 알잖아. 나는 이 집 딸이야. 너는 그냥 며느리야. 내 시어머니는 줄리를 계속 옹호하면서 그래 맞아. 아마도 자기 딸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같은 상황인데 나랑은 좀 달라서 앤디가 엄마 에이미가 집에서 일한다고 말했어. 줄리는 이제 실직했다고. 그 논리에 따르면 줄리는 집안일을 다 해야 해. 왜 에이미는 말도 안 되는 모든 일을 해야 해. 줄리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취직할 거라고 했어. 언젠간 일러스트레이터가 될지도 몰라. 늘 그림을 잘 그렸는데 미술 공부를 해야 해서 공부하면 일을 못해요. 집안일도 못해요. 앤디가 차갑게 에이미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한다고 하더군요. 공부하면 왜 집안일을 못하니? 그리고 학비는 스스로 내야지. 줄리는 무심코 우리 가족이라고 대답했어요.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시험 보려고 돈 내세요. 줄리 내가 물었어요. 디지털 또는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전통과 디지털이 무엇인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일 아트 살롱 반짝반짝 예쁘고 스타일리시해요. 다른 직업을 키우는데 딱이에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녀는 일할 생각도 없고 집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생각도 없어요. 내가 무심코 줄리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지만 당신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진짜 기생충이 되려면 닥쳐. 앤디는 엄마와 나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 방은 어쨌든 내 낡은 방이고 아빠의 사용하지 않는 서재는 뭐야. 그녀는 꽤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 나는 내 딸 줄리를 우선시해야 해. 너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엄마를 옆에 두고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 줄리는 의기양양하게 그 방들은 내 거야. 나가라고. 알았어. 알겠어. 알았어. 응 물론이야. 엄마 우리 이사 갈 거야. 앤디와 나는 딸과 함께 떠나기 위해 재빨리 일어서서 시어머니와 줄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그만해요. 시어머니와 줄리가 당황할 때쯤에는 떠나지 마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요청한 대로 그냥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줄리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줄리에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지, 내 다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앤디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더 걱정합니다. 집에 돌아온 어른 자매보다 우리는 엄마를 위해 할 만큼 했고 내 딸을 보호하는 것이 실제로 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들었고 줄리는 완벽하게 건강한데 왜 일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귀중품만 챙겨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지품을 찾으러 돌아가서 몇 가지 절차를 처리해야 했지만 나중에 우리의 심각성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강제로 이사하려고 했고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다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을 하면 다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 재활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줄리는 어머니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시설에 입원시켰습니다. 오래된 집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줄리는 신용카드 빚을 갚지 않았고 빚에 대한 이자는 점점 더 높아져 채권 추심 회사가 모든 돈을 가져갔습니다. 줄리가 가지고 있던 돈과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 그들이 마련한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자로 늘어나는 빚은 그것이 모두 자해였다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앤디 그리고 나는 성공적으로 줄리와 완전히 결혼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기생충이 될 준비가 되어 있고 넓은 새 집에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마가렛이에요. 59세 몇 년 전 남편의 60번째 생일 직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다소 쓸쓸한 느낌이 들었지만 최근 작은 아들 미첼에게 아기가 태어났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기는 활기가 넘쳤지만 그의 아내 캐런은 상태가 좋지 않아 신생아가 병원에서 먼저 퇴원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인 미첼 너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러 온 캐런의 부모님과 함께 일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미첼이 병원에 있는 캐런을 방문하여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고 캐런이 활동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결국 저는 잠시 동안 미첼과 그의 가족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항상 매우 친절했던 캐런은 아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직 회복 중인 동안에도 그녀를 돌봐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운 나날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큰아들 켄의 36세 결혼 소식이었다. 미혼 큰아들은 다소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늘 걱정거리였지만 결혼이 행복했지만 여자 켄 집에 데려온 헤더는 그보다 10살 어렸는데 첫인상은 잘 자란 아가씨 같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러 왔을 때 나는 부모님이 예상하지 못한 채 당황했습니다. 집에서 무엇을 대접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헤더의 마더 테레사님이 콧방귀를 뀌며 집이 너무 방치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딸을 여기로 보낼까봐 걱정이 되지만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집 상태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나는 미첼레 집에서 손자를 도와주고 있다가 방금 돌아왔다. 핑계를 댈 생각은 아니었지만 테레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져서 장로보다 작은 아들의 결혼을 우선시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 장로를 무시한 것 실례합니다. 나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결혼에 특별한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래가 걱정됩니다. 헤더 당신은 이 결혼에 대해 정말로 확신합니까? 이미 임신했어, 어이가 없어서 갑자기 훨씬 더 어린 파트너와의 결혼에다가 아이도 연루됐어. 헤더가 좋은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 내 충격을 모르고 테레사는 계속 왕관을 썼어. 정말 켄은 아주 소수의 산탄총 결혼식이고 그녀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너무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외동딸을 1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잃고 아이를 임신하게 만든 건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결국 우리는 피해자야. 적어도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게 해줄게. 비용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 아,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장소를 예약했으니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헤더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터리서의 논리뿐만 아니라 할머니라고 불리는 것도 놀랐습니다. 잠깐만, 피해자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왜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나요? 나는 켄의 어머니입니다. 헤더는 내가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한 것처럼 웃었습니다. 어서 알아요. 하지만 늙은이의 부모라면 사실상 할머니죠. 무시하고 우리가 기대한다고 합시다. 결혼식 비용은 당신에게 맡기고 새 아파트에 대한 초기 비용도 준비하세요. 이에 대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집처럼 낡고 방치된 집에 내 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정을 되찾을 때쯤 응답. 헤더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한 달 뒤 떠났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외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식 비용과 새집 준비 비용을 강요받은 직후 테레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가혹하게 또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할 수 없었고 테레사가 나에게 화를 냈다.
나는 예전에 시어머니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다. 내 딸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찬가지야. 추론과 상관없이 이해가 되지 않니? 제대로 된 대화 좀 할 수 있니? 항상 문제를 꺼내서 너무 갑작스럽게 차분한 토론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속상한 것 같았어. 테레사.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 끝에 어서 시어머니랑 이제 처리해야지. 말도 안 돼. 난 이런 번거로움에 지쳤으니 더 이상 쓸데없는 연락은 하지 마. 알았어. 그녀가 단호하게 주장했어.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동해 나는 며느리들을 학대하는 것을 고려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 아들을 늙은이라고 부르고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소녀가 이전에 목적이 없었던 내 아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아들의 아내 캐런과의 좋은 관계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결혼하고 곧 아이를 갖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면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지만 테레사와의 강렬한 첫 만남을 떠올리며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 같은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리를 위한 시간 어쩌면 그게 바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이달 후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켄 방금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카렌은 아기가 열이 나기 때문에 올 수 없고 미첼은 합류하려고 일찍 퇴근하는데요.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시아버지 아들들의 할아버지 노년으로 인해 오랫동안 요양시설에 입원해 계셨는데 급히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응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켄이 아니고 우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헤더는 켄은 어디에 있나요? 할아버지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전해주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할머니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헤더는 걱정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상속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에만 연락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짜증나는 전화야. 할머니 축의금은 어딨어? 손주의 탄생을 무시하고 뭐라 너무 늙어서 들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 헤더의 목소리는 응답 대신 크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한숨. 뭐야? 듣고 있어? 내 청각이 할머니 시절과 같지 않아 무례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무슨 할머니 뭐야. 헤더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는데 한동안 시끄러운 전화가 걸려오더니 다음날 끊겼어요. 이제 포기할까봐 산책이나 할까요? 평소처럼 귀여운 손자를 데리고 갈까요? 산책 루나 뭘 가져왔어? 평소 새들은 싫다. 산책 중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작은 아들 마당에 자주 놀러오던 루나가 내 발 밑에 지갑을 떨어뜨렸어. 파출소에 이걸 반납해야 해. 갈아입었어. 목적지까지 유모차를 밀고 파출소로 가서 이걸 집에서 찾았습니다. 산책 중에 지갑을 반납한 후 주인이 바로 보상을 받으러 왔고 보상을 주겠다고 했으나 루너가 가져왔기 때문에 미첼과 캐런에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지만 그는 나에게 이 와우를 주었고 지갑을 찾고 복권을 받았다는 것은 꽤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웃으며 당신이 이기면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미첼은 농담했습니다. 그것은 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꾸다니 좋네요. 몇 주 후에 헤더와 그녀의 어머니가 휴대폰을 쥐고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전날의 뉴스가 표시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나요?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나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터콤으로 고함을 치며 화를 내는 것 숨기는 게 없어요. 그냥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지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연락하라고 한 말. 할머니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너무 무리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제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있었더니 이웃에게 폐를 끼치게 해주세요. 계속 시끄럽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분노 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테레사가 가방을 휘두르며 인터폰 카메라를 깨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되자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카렌이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달래면서 이봐 이게 뭐야. 나는 낯선 사람이 아닌 가족이야. 경찰의 도착과 훈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따르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우리가 거래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경찰관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과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맞서게 됐어요. 엄청난 상금 맞죠? 지갑 주인이랑 나눠졌다고 들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우리는 장남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응 할머니 우리에게 축하 선물도 안 주셨잖아요. 손자한테 다 갚으라고 해서 그 말에 어안이 벙벙했지 착각하지 않아 나 사랑스러운 손자가 벌써 와 있고 축하도 다 끝났어 미안 할머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늙고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는 드물고 재산은 나눠야 한다고 하니까 여기요 봉투를 건네줬는데 이게 뭐야 야은? 것 같나요 안에 수표가 있나요? 따뜻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낚아채서 찾았어요. 웃으면서 얘기한 횟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좋은 방법이고 결혼식에서 공개 인사말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가 어린아이의 수준인지 계산하기 쉬웠어요. 새해 선물은 충분하지 않나요? 분노한 테레사는 가방을 휘두르며 실수로 경찰관을 때렸고 결국 그녀와 헤더는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개하지 않은 헤더와 그녀는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에 경찰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집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첫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오래된 집을 개발회사에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복권에 당첨되기 직전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는 개발자로부터 집을 팔려고 접근했고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첼과 그의 가족은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앞서 당신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까? 며느리 손자 챙기기 질서 존중 정확하게 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내 개인 순위에 따라 당연히 너네 둘은 원에서 벗어났어. 내가 정리했어. 내 재정은 물론 내 개인 순위에 따라 모든 것이 분배됩니다. 당신도 서클 밖에 있으면 한 푼도 얻지 못하지만 행복해야 합니다. 사치스러운 결혼식 비용과 새 집에 대한 추가 이사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구두쇠 제발잡이를 베풀어 주세요. 테레사 할머니 어른들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이군요. 헤더님 제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저는 당신 할머니가 아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귀하의 초기 요청에 따라 귀하가 바라던 일을 즐기십시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환기를 마치고 마어거리트 경찰이 도착했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캐런은 이전의 재산 피해와 오늘의 소란 이후에 경찰이 도착했다고 나에게 알렸습니다. 헤더와 그녀의 어머니는 멋이 없이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너무 미안합니다. 경찰관들에게 사과했고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경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런은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는 안심했습니다.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로또 당첨금 일부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대신 경찰차를 기증했어요. 편안하길 바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에요. 그때 미첼 카렌과 모였습니다. 법적 고소 이후 헤더와 그녀의 어머니는 손상된 인터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식탁에 둘러앉아 평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이익에 집중하면서 두 사람은 잃었습니다. 더 큰 일에 낙담하고 미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새 집을 사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더 즐거운 날들이 기대됩니다. 저를 그의 아내에게 모욕합니다. 제 이름은 에멀리입니다. 저는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제 남편 마이켈은 일로 바빠서 매일 늦게 집에 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 둘 다 결혼하기 좋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부부관계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주로 일에 관한 이야기만 했었다. 전형적인 부부, 남편이 가끔 저에게 직업에 대해 상담을 해주곤 했는데 저는 기뻤고 그 덕분에 근무하던 시절이 생각나고 점점 직장에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에 집중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집안일을 잘해서 주부로서 괜찮으려고 노력했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만세를 시켜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간주부 어느 날 남편 방 청소를 하다가 계절에 맞춰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줄지어 있는 여자 옷이 누구지 이게 무슨 바람인가 잠시 생각했다가 깨달았다. 불륜보다 더 심하잖아. 아, 그거 다 우리 엄마 옷인데 왜 그게 뭔데? 너희 엄마 옷이야.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옷이 있냐고 물었더니 다음부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 엄마가 우리 같이 살게 될 달에 태어나게 말했어.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갑자기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너무 곤란해. 어쨌든 상황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방만 준비해 줄래? 그녀 갑작스런 소식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나에게 상의하지 않느냐?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왜 목소리를 높이는가? 방금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그 사람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현재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고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하십니다. 여자야 집안일을 못해서 안타깝네. 일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여자는 집안일도 잘해야지 알잖아.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니? 요리도 제대로 배우네. 그 여자는 항상 나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한다. 전형적인 시어머니 괴롭힘이다. 동거는 매일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생각만 해도 우울하다. 그 사람은 내 부모니까 같이 살아도 괜찮을 텐데 결국 같이 살 생각이었는데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전업주부를 하게 된 거야.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돌보라고 나를 주부로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니군요. 제 마음을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시죠? 장모님이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부모님 맞죠? 넌 어른이니까 참아라. 괴롭힘이라고 소란 피우지 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했으니 우리가 동거에 대해 의논한 후에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부부라서 답답한 마음을 남편에게 토로했는데 남편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다는 듯이 정말 무정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한테 다 보고할게요. 준비하라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혀를 차더니 남편이 방금 집을 나갔다고. 혀를 차고 싶은 건 바로 나야? 남편 베개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면서 그 사람은 그날 집에 오지 않았다. 내가 살기를 거부했다. 엄마랑 많이 화났나 봐요. 남편이 한동안 집에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집에 와서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미래, 나는 그가 동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론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는 우리 토론의 결과입니다. 완성된 이혼 양식. 이게 뭐죠? 당신이 우리 엄마를 돌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아내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난 그런 아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혼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 수 없으면 이혼해야지. 너무 안일한 태도에 소름이 돋았어. 마치 까칠한 아이를 대하는 것 같았고 동시에 나는 차분해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겹고 그 기분이 식어버렸어. 더 이상 말다툼할 기분이 안 들어서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더니 원하는 말을 한 뒤 이제 일하러 가야 한다고 오늘 머리 식히고 동거를 다시 생각해봐. 원하지 않는 거야. 오늘 밤 바로 이혼하려면 엄마도 포함해서 다시 논의하자. 그 사람은 일하러 갔는데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펜을 들고 그날 밤 어떤 곳으로 향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남편도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일찍 집에 오더군요. 그녀는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히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당신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녀는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오해하다 머리 식혔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미안하지만 며느리의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내 말에 충격을 받았고 너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싫으면 동거 안 해도 돼. 혼자 살 수도 있어. 앞으로 천천히 의논하자. 마이클 알았어. 동거를 미루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했어. 걔 의견은 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라 오해하고 있어. 또 이해해. 앞으로는 너랑 같이 살 수 없을 텐데 왜 그런 말은? 하지마. 그 애원이 날 힘들게 해. 난 더 이상 너 같은 며느리가 아니야. 둘 다 당신이 준 이혼서를 작성해서 오늘 제출하길 바랐는데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이가 없었나 봐요. 얼마 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남편이 정신을 차린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의논하는 게 정상이라고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 정상이군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상의도 없이 행동하는 느낌이 든다고 두 사람 모두 내 확고한 입장에 겁을 먹고 반박하지 않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나를 말리려고 했지만 떨쳐버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울었지만 나는 무시했다.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아마도 이혼 서류를 흔들면 쉽게 동거동의를 하게 만드는 건 주부로서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동거를 견딜 만큼 약하지는 않아서 이혼 서류는 그냥 장난이었죠. 미안해요. 취소해주세요. 나중에 남편이 부모님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구걸했지만 당연히 거절했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부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깊이 조사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님과 같다고만 하고 그 후에도 남편이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답장을 보내고 이메일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부주의하게 이혼 서류를 줬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평생 후회하길 바라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거를 시작했지만 고집과 이기심으로 부모 자식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후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계속 다투다가 곧 따로 살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불구가 되어 혼자 살 수 없게 됐다. 더 이상 처음에는 남편이 돌봐주었지만 일을 관리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아 짜증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한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내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이 스스로 시설에 있습니다. 남편은 외로울 거예요. 급히 새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믹서에 다녔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금은 행운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인데 자존심이 높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칭찬을 해도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할 여자가 과연 나타날까? 그렇다면 꼭 만나보고 싶다. 저는 이전 동료들을 만나서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축하했던 결혼식에 대해 사과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복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로 사업이 확장되었고 이야기를 나눈 후 직원이 부족했습니다. 상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구했습니다. 모두 나 없이 힘들고 상사는 제발 우리를 다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시 결혼하면 은퇴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는 나를 믿으며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복귀하고 일이 잘 풀리고 1년 만에 승진했어요. 지금은 일이 너무 즐겁고 지금은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내가 만나는 건 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야. 세상은 넓고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확신해 난 드디어 오늘부터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났어. 난 부모님과 함께 살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 톰이 우리 집을 철거한 후 내 집 부모님 집이 있던 곳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톰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너무 정신이 나간 건가요? 서둘러 짐을 가져오세요. 우리 집에 유산을 물려주다. 그 사람 말에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 그게 다였구나. 알겠어. 왜 웃어? 톰과 그의 부모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시겠니? 내 시댁 식구들이 나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나는 웃었고 세 사람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내 이름은 미셸입니다. 나는 네브래스카에서 평범한 회사원 부모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형제가 한 명 있고 아주 평범한 가족입니다. 나는 29세에 톰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어느덧 55살이 되었어요.
아들 제이슨과 딸 사라 두 어른 모두 이제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었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용감하게 새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남편과의 소박한 삶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함께 늙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삶이 극적으로 변한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72세였습니다. 활기 넘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 온 가족이 깊은 슬픔에 잠겼고 특히 어머니는 한동안 밥도 못 먹고 속상하셨죠. 엄마 힘든 건 알지만 밥이라도 먹어야지 이런 말을 반복해서 알지만 그냥 식욕이 없어요. 가슴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오빠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고 한동안 지켜봤는데 반달 만에 급격하게 살이 빠져서 걱정돼서 데리고 갔어요. 병원 무슨 암인지 의사가 어머니의 진단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기암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고 수명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동안 아직 부모님께 보답도 못 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지만 영원히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돕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지만 톰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막 마쳤고 지금도 부모님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답한 한숨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왜 그 사람과 살아야 하는 거지. 그냥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안 되면 그 사람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 내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부모님 집에 혼자 잠시 동안 내가 이것을 제안하자. 탐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식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요리하러 올 것이고 빨래는 누가 합니까?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프기 전처럼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간호하려는 나의 욕망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고집하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효도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톰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는 오만한 태도를 취했지만 결국 포기했고 그의 행동이 끔찍했지만 그는 내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몇 가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탐과 나는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탐의 고용주가 제공한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탐은 그 이후로 외동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특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했고 우리 집을 살 계획은 없었고 우리는 결국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아파트가 통근하기에 편리했고 월 $300 정도 받게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 집에는 더 이상 임대료가 없고 생활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동거가 탐에게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대로 탐은 아무것도 돕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종 피곤해 보였고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에게 먹이고 약을 관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셸. 저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탐도 감사합니다. 내가 탐의 거친 말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고 탐이 저녁 식사를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탐이 노려보는 엄마의 치료에 대해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연락 끊고 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돕지 않겠다고 말했어. 나도 가끔 고민을 공유하고 싶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 톰이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 2시가 지나도 그는 동거에 대해 고귀한 일을 한 것처럼 끊임없이 불평했고 그의 행동은 날로 악화되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이후가 다가오고 있던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준비를 다 했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가족들과 아이들이 바로 응원하러 와줘서 너무 슬펐지만 이럴 때 정말 배우자가 옆에 있기를 바라는데 톰은 장례 준비를 돕지 않고 부모님과 구석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형이 상주 역할을 맡아 우리는 가까스로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가족석에 앉아 있어야 할 톰이 있었습니다. 탐이 가족석에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탐이 아니요 여기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결국 혈족은 아니지만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시어머니예요. 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당신의 남편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톰은 우리 아들입니다. 그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맞죠? 톰의 부모님은 우리뿐입니다. 미셸이 가족석에 앉으면 충분합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관습이 다양하더라도 조용히 지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예상대로 사위가 가족 구역에 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톰이 가족 구역에 없었기 때문에 먼 친척들 사이에서 이혼했느냐는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이 내 옆에 앉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탐이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를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가족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탐과 그의 부모님은 그동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시댁 식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차를 차려준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웃더니 정말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의 조문 선물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을 한 건가?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서 필사적으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상황에서 양해를 구했다가 우연히 톰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힘들었겠구나. 톰은 다른 사람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미셸의 이기심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내에게 항상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의 웃음과 대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의 부모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무감각하고 무례했다. 톰의 어머니는 더 예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잘생긴 손자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의 아버지는 농담을 했다. 미녀는 미셸과 3일만 지나면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톰은 그것이 우습다고 웃었다. 이 가족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내 안에 무언가가 돌이켜보며 찰칵 소리를 내는 것 같았고 내 시어머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톰이 집에 가져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평가했는데 엄청나게 무례했습니다. 특히 장례식 직후에 가방을 들고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녀의 눈은 가방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번쩍였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거부한 며느리에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엄마의 소지품을 처리할 피해는 없지만 나중에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장례식에서 외부인이라는 겁니까? 엄마한테는 아웃사이더, 톰이 아웃사이더라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듣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톰과 시아버지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엄마에게 사과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엄마에게 사과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소란스러워 장례식 참석하고 화장하느라 고생한 끝에 다른 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내가 이방인이라고 불릴 줄은 몰랐다. 집에 가거라. 아빠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가셨다. 우리 집은 놀랍게도 톰까지 화를 내며 부모님과 함께 나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시어머니를 외부인이라고 불러서 다들 나한테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여행 전에 그 집에 갔다가 제이슨 집에 갔다가 못 가봤다. 엄마를 돌보면서 전혀 방문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도와서 밥을 요리하고 얼려줬어요. 엄마는 쉴 시간이 없지만 큰 도움이 됐어요. 집에서 요리를 해주셔서 두 분 모두 기뻐했어요. 톰의 제안 덕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들과 함께 온천 여행이 왔어요. 온천에서 쉬면서 육아로 인한 피로와 슬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만에 두 아이 모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으니 즐거웠어요. 우리는 가끔씩 아빠에게 감사해야 하겠지만 정말 가끔씩은 그런데 사라가 웃으며 농담한 일을 아빠가 했을 거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집에 도착하면 나도 웃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처럼 웃으세요. 오늘부터 드디어 그 짐에서 벗어났대요. 난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톰이 거만하게 말하고 내가 침착하게 대답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너네 집도 이미 허물어졌어. 빨리 유산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라. 내가 물려받은 것은 톰의 것이구나. 이제 보니 집이 사라진 것은 톰이 한 것이고 그 이유는 집에 가는 길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 후 상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 나는 좌절감과 슬픔에 휩싸였지만 그들이 집에 무슨 짓을 하든 톰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을 테니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볼 기회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터져나오는 웃음이 톰과 그의 아버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이렇게 웃긴지 정말 이상한 여자가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 셋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톰에게 무엇을 알지 못한다. 나는 먼저 대답했다. 상속받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 자신의 가정에 기초한 행동은 너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보세요. 톰은 설명을 요구했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함께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 동거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처음 제안 거절하고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당신은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왔지만 우리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었죠.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나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잖아.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 같이 살기로 한 걸 잊은 건 아니지? 톰과 그 엄마는 내 반박에 말문이 막혔고 어쨌든 우리 집을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대사가 있어. 그냥 건너지 마. 그때 셋한테 소리 지르고 그 자리를 뒤로 하고 톰 목소리가 어디 가는 것 같아 소리쳤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잘 곳을 확보해야 해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더 이상 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집을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은 여전히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철거를 맡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언벨 보상 우리는 당신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상 대신에 아무도 살지 않을 집을 철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상속 재산을 가져오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톰은 거만하게도 허락 없이 그것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나를 웃게 만들지 않고 상속을 가지고 집에 오는 것에 대해 상속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상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서 소리 지르는 일이 잦아들었고 집이 헐렸을 때 웃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어머니와 1년을 함께 보낼 시간은 당연히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에게 다 주라. 형이 현금과 유가증권을 모두 물려받았고 형은 멀리 사는 집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거기 살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임대를 제안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집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집을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거기 적힌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불할 수 없으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고소하고 고소해라. 단호하게 말했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화날 줄은 몰랐어. 당연히 화났어. 톰은 변명하기 시작했고 내 집이 그대로 있으면 화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특히 항상 탐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그의 아버지는 제이슨을 좋아하고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탐은 통근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내가 반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집을 파괴하고 내가 그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도록 강요했지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풀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후회한다면 아버지의 후회에도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탐은 계속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면 사과하고 빨리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를 밀어냈습니다. 우리 집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나는 내 딸 사라의 집에 머물렀다. 이 사실은 내 형제의 가족과 내 아이들에게 알려졌지만 내 형제는 집이 파괴된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미셸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비난했습니다. 탐의 행동과 지원은 그동안 아무런 보상이나 손해배상 없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탐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탐이 세러에게 영원히 강요하는 것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내 생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앞치마는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것 같다고 사라가 말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말한 앞치마와 비슷하다고 했던 벼룩시장 앱의 제품 페이지였습니다. 우리 엄마의 앞치마는 내가 어머니를 위한 독특한 선물로 만든 것인데 이게 할머니의 앞치마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 실수는 없지에 사라는 이렇게 말하고 재빨리 판매자가 최근에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앱의 다른 페이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도 없고 피드백도 없었지만 판매 목록에 거의 30개의 품목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 모든 품목은 모두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탐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철거한 탐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지품 바로 톰에게 전화했어. 야, 앱이 뭐야? 톰이 멍청한 척하는 줄 알고 짜증이 났어. 분노가 터졌어. 순진한 척하지 마. 너 엄마 소지품을 허락 없이 팔고 있어. 지금 당장 목록을 취소하지 않았니? 톰이 소리를 냈어. 당황했어. 아니야. 그런 짓은 내가 아니야. 난 지금 당장 모든 걸 돌려받으러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즉시 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소지품이 어디에 있는지 사라와 함께 톰 집으로 향했어. 전화했어. 톰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을 때 입구에서 바로 마주쳤어요. 아빠는 사실을 말했어요. 사라도 합류해서 저를 응원하고 톰을 누르더군요. 톰은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톰의 부모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나왔어요. 오, 사라 너 왔어. 톰 엄마는 사라가 할머니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기분 좋게 웃었다. 할머니는 아빠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말한다. 최근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소지품을 아빠는 사라의 말을 듣고 팔고 있는 것 같다. 톰의 엄마는 웃었다. 톰. 혼란스러워서 눈살을 찌푸리고 정말 내가 아니라고 반복하자 그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충격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유쾌하게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조금 어렵다고 했죠. 조심스럽게 포장해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좋은 사진을 찍으세요. 그녀가 훔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듯 유쾌하게 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목록을 취소하세요. 그건 할머니가 기뻐서 파는 게 아니야. 사라가 얼굴이 붉어지고 톰의 엄마에게 간청했지만 엄마는 불만스러워 보였는데 뭐가 큰 문제인지 마침내 내가 즐기는 취미를 찾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팔아 예방에 좋다. 치매 아니냐. 이제 할머니는 나밖에 없으니까 사라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 부탁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한 거지. 후회할 기미는 없었지만 얘기가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세러 집에 가자. 그런데 그냥 어서 세러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내가 톰에게 전화한 경찰서에 시어머니 계정정지 명령을 내렸어.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너는 공범 아니냐. 내가 이 사건에 대해 신고했어. 수사에 협조해줘. 톰은 내 말에 당황했어. 뭐야.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제발 철회하세요. 낯선 사람들. 그렇죠. 난 아직도 당신이 파괴한 집에 대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고 당신에게 후회도 없는 것 같아요. 톰은 내 분노한 반박에 할 말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정하지 않습니다. 톰과의 모든 일이 한숨을 쉬며 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지만 도둑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고 톰의 몸이 꽤 안 좋아 보이셨어요. 병원에 가셨나요? 제가 괴물은 아니니까 나는 그 말로 통화를 끊었다고 말할까 생각했다.